네, 리프크래프트는 마르크스의 그 첫 번째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에서 태어났고 부모를 일찍 잃었지만 이제 친척에서 양육되면서 대학에서 공부됐습니다. 베를린 대학, 베를린 대학은 이제 막스도 다녔던 대학이죠. 1842년에서 47년까지. 막스가 1818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보다 몇 살입니까? 8살이 어리네요. 예. 또 대학에서 급진적인 학생 운동도 가담했다. 그래서 이제 막스도 대학에서 학생 운동했죠. 그때부터 미국으로 망명하고자 했지만 음, 항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쥐리의 진보적인 학교 교장에게 이제 무보수의 교사직을 제안받고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이제 1847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그 마나임 석간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기고가가 자유기고가 됐죠. 1848년 2월에 프랑스에서 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1948년에는 베를린, 빈, 모든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나올 때죠.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 파리로 갔고, 이제 파리로 갔을 때는 이미 이제 혁명이 에, 끝났죠. 1802 혁명이 끝나서 공화국이 성립된 거죠. 공화국 혁명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이 혁명정부가 들었으니까 이 파리에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이 독일인들이 파리의 혁명을 독일에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파리 혁명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 무장을 해서 육로니까 육로로 독일에 쳐들어가자. 이게 자유군단입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마르크스는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쳐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독일인에게, 독일인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독일 인민들과 함께 혁명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군단에 반대했는데, 어쨌든, 리프크네프트는 자유군단에 결합을 해서 자유군단과 함께 바덴이죠. 독일의 바덴 지역에 가서 무장봉기, 예, 공업화 봉기에 결합하였죠. 이제 그 혁명은 실패했고, 그냥 반역죄로 체포당했습니다. 1849년 5월, 그가 이제 재판을 받기 전날에 이 바덴이죠. 바덴에서 혁명이 다시 일어나서 군중들에 의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러니까 1848년 혁명 과정에서 독일에서는 여러 군데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혁명은 1848년 6월에 노동자 혁명이 진압되면서 끝났지만 독일 곳곳에 혁명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덴입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바덴 혁명정부의 그 방위대에 소속돼서 슈트루페라는 이제 지휘관이죠. 혁명군 지휘관의 부사관이 됐고, 근데 이 군대가 49년 7월에 제국 헌법 전쟁이죠. 제국 헌법 전쟁. 그래서 음, 부르주아 헌법을 도입하는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수 진영과 거기에서 이제 바덴의 혁명군들이 패배를 해서 스위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자 교육협회의 지도자가 됐고 바로 이곳에서 이 협회에서 그 엥겔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다시는 이제 1850년 스위스의 노동자 협회들을 지역마다 있었던 것을 통합하려는 제목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당국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막스도 마찬가지죠. 1850년 2월이면 뭐 막스랑 비슷한 시기에 런던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1850년 런던은 이미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죠. 산업혁명이 상당히 진행돼서. 그래서
이 노동계급이죠. 대규모 노동계급, 노동조합 운동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고 노동조합 운동과 또 노동조합들이 영국 노동조합은 선거권 확대 운동, 그렇죠? 의회 활동. 이미 1850년대에는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죠.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이런 의회 활동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세계 공장이죠. 그 무역을 많이 하면서 영국 노동운동이 영국의 상품이 수출되면서 영국의 노동운동도 국제적인 측면을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노동운동도 국제적 차원을 띌 수밖에 없다. 특히 영국에는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폴란드나 영국의 발전된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망명객들이 모였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리피크래프트는 1850년 2월부터 1862년까지 약 12년 동안 런던에 망명했고 이 기간에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교류를 하였고 그는 이제 독일로 귀국할 때까지 마르크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망명 초기 그 마르크스의 그 딘가 시절이죠. 딘 스트리트. 마르크스가 처음 영국에서 살았던 적입니다. 7년 동안 마르크스와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데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집은 이런 리프크네프트만 아니라 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망명객들이죠. 공산주의자 망명자들의 센터와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리프크네트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183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실태, 엥겔스가 주로 저작을 한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제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을 비난한 거죠. 그다음에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엥겔스와 마르크스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프크네프트는 상당한 이미 활동가다. 막스를 만나기 전에 상당한 사회주의 활동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제네바에서 엥겔스를 이미 만난 적이 있죠. 하지만 영국에 와서 런던에서 비로소 이제 엥겔스뿐만 아니라 막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1850년이죠. 영국에 온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공산주의자 노동자 교육협회의 여름 피크닉에서 최초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또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노동자 교육협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로 하면 이제 MT, 수련회 뭐 이런 거를 가서 거기에 이제 리프크네프트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리프크네프트의 첫 만남에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리프크네프트가 상당히 수준이 있죠. 지식인 출신의 운동가로서 학생운동가가 상당히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에 만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프크네프트의 어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엥겔스와 함께 이제 다시 그를 만납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리프크네프트를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한 입단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혁명 조직에서는 어떤 당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 전선, 대중 조직이 있는데 리프크네프트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급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단 테스트를 한 겁니다. 먼저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자신들이 그 내용이죠. 공산당 선언 내용. 특히 다양한 정치 노선에 대해서 입장이죠. 리프크네프트의 입장, 식견 이거를 심사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골상악, 우리로 치면 관상악인데 이러한 골격이나 얼굴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그 판단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골상학에도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리프, 리프크네프트의 어떤 지식 노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품성이죠. 그래서 이제 리프크네프트의 얼굴과 머리를 직접 만지고 재고 골상학 측면에서 판단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프크래프트는 자신의 자유분단 활동과 제국헌법 전쟁, 투옥 과정, 특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투쟁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제 리프크래프트가 공산주의자 동맹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입단을 허용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자 동맹은 1848년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로 이제 런던이죠. 런던에 본부를 옮겼고 아직은 공산주의자 동맹이 해체되기 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프트를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입당을 시킨 이후에 이제 리프크네프트를 이론가면서 실천가로 키우기 위해서 리프크네프트에게 1대1 교육을 했고,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도 마르크스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8살 차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식견의 차이는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스승으로 삼았고, 마르크스는 이제 불어, 스페인어, 정치학, 경제학, 철학, 역사, 자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접 강의를 하거나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등 엄격한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가 어느 정도 지식을 축적하자 마르크스는 이제 먼저 자기 지식을 시험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대중 사업을 맡기면서 노동자에 대한 강연을 시키고 그 강연을 듣고 또 평가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업도 주고 조직사업의 역할도 주는데요. 그래서 런던, 쭈리히, 독일 등 여러 독일인 공산주의자 조직이죠. 공산주의자 동맹의 조직원들과 그 조직들과 교류하는 연락을 하는 이러한 역할도 주게 됩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리프크네프트의 자서전입니다. 리프크네프트의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60년 독일 당국이 이제 리프크네프트에 대해서 1848년 혁명 가담에 대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복권했다는 거죠. 망명했는데 독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침 엥겔스와 스위스 시절부터 알고 지낸 브라스라는 사람이 1860년 베를린에서 북독일 신문을 창간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미 기호가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리프크네프트를 어, 이 창간호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독일로 초청한 거죠. 그래서 리프크네프트가 1862년 8월에 베를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크네프트는 베를린에 가자마자 노동자 조직에 들어갔는데 인쇄공협회, 그죠? 인쇄공협회에 리프크네프트가 들어갔고 거기서 막스주의에 따르는 혁명적인 독일의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고 마르크스는 일상적으로 수시로 리프크네프트와 연락을 하면서 독일 노동자 운동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리프크네프트는 1863년 라살이 만든 노동자 단체죠. ADAB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초창기부터 베를린 지부에 즉 라살이 만든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미 라살과 마르크스는 이 리프크네보다 훨씬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살도 마르크스의 제자였고 리프크네보다 마르크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아마 연결시켜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라살은 점차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해서 뒤에 나오는데 라살은 마르크스의 제자였지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백작 부인의 이혼 소송인데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되게 유명해지고
그 승리한 보답으로서의 그 보상금이죠. 보상금도 받고 부와 명성을 쌓게 되면서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864년에 라살의 후계자죠. 슈바이처가 창간한 라살주의 조직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 편집진으로 다시 말해서 리프크네프트가 라살 조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살 조직에.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라살과 마르크스가 같은 라살이 공산주의자 동맹에 입당하려는데 입당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라살주의자인 슈바이처가 1865년 비스마르크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라사르의 입장은 정부와 협상해서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회복을 하자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 선거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협상 대상이 바로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살주의의 기간지에서 비스마르크의 우호적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선거권, 특히 여성 선거권 부여 등에 있어서 비스마르크와 협력을 시도하였고, 이에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슈바이처, 라살의 후계자죠. 이미 라살이 사망했을 텐데 라살의 후계자인데 라살주의에 대한 숭배, 그리고 비스마르크와 협상하려는 모습, 그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이유로 슈바이처와 조직적인 연결을 끊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당연히 마르크스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라살주의 이 기간지에서 1865년 제명 당했고 라살주의인 슈바이처가 대표로 있던 ADAB에서 떠납니다. 마침 리프크네프트는 당국에 의해서 추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에서 쫓겨나서 라이프치히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리프크네프트는 1865년 7월 베벨이죠. 그 당시에 독일 노동자 베벨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노동자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지역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베벨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베벨은 자유주자죠. 자유자들이 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포섭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정당인 진보당과 같이 협력하고 거기에 따랐는데 진보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왜냐면 진보당은 자유주의자죠. 노동자를 자유주의, 부르주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포섭을 한 거고 베벨이 거기 포섭당했는데 이 진보당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알면서 점점 불신하게 되고 마침 그때 리프크네프트가 진보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로 궁합이 맞게 되면서 친밀해집니다. 베벨은 그 지역의 출신 노동자입니다. 학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에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벨은 원래 이 라살이죠. 라사도 알고 있었는데 리프크네프트를 만나기 전에는 노동운동이 비스마르크의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여성들까지 그죠?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받아서 선거를 통한 혁명을 하자. 정부와 국가사회주의죠.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라살의 주장인데 이 라살의 주장에 대해서 어, 베벨이 비판적이었는데 같은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벨은 라살주의에도 비판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도 비판했는데 베벨이 같은 입장을 가지니까 베벨과 친해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리브크네프트는 이미 베벨보다 14살이나 연상이었고 마르크스 원래 혁명가였지만 마르크스한테 훈련받은 실천과 이론이 뛰어난 혁명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동자 출신의 베벨은 리프크네프트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강연과 연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가
리프크네프트를 포섭하고 리프크네프트가 베벨을 포섭하고 이런 이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베벨에 따르면 리프크네프트가 베벨을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영향에 있었던 베벨은 1868년 뉴른베르크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로 탈바꿈됩니다. 물론 이제 베벨이 지역에서 현장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식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리프크네프트의 제자가 아니라 리프크네프트의 동지적 관계로서 때로는 이제 리프크네프트와 언쟁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어쨌든 동지적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베벨은 노동자 현장 출신이라서 노동자 교육협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각 지역을 순회했는데 이때 노동자들을 교육할 지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리프크네프트에게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리프크네프트는 각종 노동자 조직에서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영국의 노동운동, 프랑스 혁명 같은 거를 어, 강의를 했고요.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이제 일부 의식화된 노동자에게 영어나 프랑스어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라살주의의 문제점이죠.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라는 거죠. 이 문제점을 많이 비판했고 이미 런던에서 마르크스에서 선동가로 훈련을 받은 리프크네프트는 이 협회에서 유능한 연설가를 인정받아서 이 작센주죠. 어, 독일에서 산업혁명이 빨리 시작한 곳인데 이 작센주의 곳곳으로부터 연설을 하러 다녔고 그 결과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1865년부터 작센 정부는 이제 제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각 지역의 노동자 교육협회는 선거에 대응하고자 노동자 출신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후보로 선출하게 됩니다. 작센 정부는 이 선거에 참여하려는 이러한 노동자 조직이죠. 노동자 교육협회에게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리프크네트가 이미 유명한 연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1867년에 그 지역에서 북독일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됩니다.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의회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리프크네프트로도 교육도 받고 또 지식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도 겸비하면서 강연 연사로 나오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대중들에게 이제 같이 하나의 파트너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막스주의에 기반한 노동자당이죠.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을 1869년에 창당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당 기간지 인민국가의 편집자로 일했고, 그는 이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비판하고, 그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당연히 이 베벨과 리프크네프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뒤에 마르크스가 있다는 점을 점차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비밀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리프크네프트나 베벨을 다 감시를 하고 통신이죠. 편지 이런 거 다 감시를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비스마르크도 알게 됩니다. 1870년 보불 전쟁, 프랑스와 이 프로이센의 전쟁이죠. 이것이 임박해지자 리프크네프트는 바로 이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거죠. 부르주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반대하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양국의 지배계급을 타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건 자, 레닌이 이런 걸 주장했죠. 그죠?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그리고 혁명으로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 지배계급의 전쟁을 지원하면 안 된다. 비스마르크는 당연히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을 반역죄로 기소를 하였고,
1872년에 2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리프크네프트는 평생 16번의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2년 살고 나서 석방된 후에 1874년에 리프크네프트가 이제 제국의회 통일된 독일 제국의 의회죠 당선되었고 그리고 이제 라살파죠. 라살파를 흡수합니다. 합당을 해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당 기간지인 전진의 발행인으로서 이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관철하고 이거를 실천하면서 의회 활동도 결합을 했고요. 1877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12석을 얻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막스주의 노선에 따르는 이러한 노동자당이죠. 사회주의 정당의 성장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독일 황제죠. 독일 황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사회주의 진압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회주의 진압법에 따르면 조직으로서 사회주의 정당이라든가 노동조합은 조직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 활동까지는 막지 않았기 때문에 리프크네프트는 여전히 제국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비스마르크 정부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점차 무정부주의자죠. 무정부주의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혁명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죠. 중앙집권도 부정하고 당내에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리프크네프트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이나 실천투쟁을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의회 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당의 좌파들은 리프크네프트의 의회주의를 비판했고 이들 좌파들은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리프크네프트가 혁명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반동에게 악용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봉기, 이 부정부주의자, 급진적 무정부주의 특징이 무분별한 봉기인데 리프레프트가 이런 무분별한 봉기를 하게 되면 반동에게 악용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좌파 봉기주의자들이죠. 정치 투쟁에서 폭력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 그죠? 이 배제하는 것, 이런 입장이 리프크네프트다 이거죠. 리프크네프트는 폭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도 않는데 남발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때 좌파 중에 하나가 로자 룩셈부르크 의회주의의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면서도 의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거에 반대하는 좌파 블록 중에 하나가 로자가 있고 로자는 자기 생각대로 1819년이죠. 1차 대전 끝난 후 독일 3인당이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는데 독일 3인당의 좌파죠. 좌파들과 함께 폭력혁명을 했다가 실패하고 학살당합니다.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이, 아까 구속당했다 그랬죠? 구속당해 있는 사이에 아, 고타 전당대회에서 마르크스파와 라살파의 통합이 추진되었고 리프트와 베벨이 바로 석방돼서 1874년에 석방됐기 때문에 이 통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890년에 독일 3인당이 득표율로 제1당이 되고 1891년에 이름을 현재 독일 3인당이죠. 현재 독일 3인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당내 노선 투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좌파죠. 의회 활동을 거부하는 좌파, 극좌파에 대한 투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비, 라살파죠.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우파. 이 양쪽에도 모두 승리하면서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계승자로서 당내의 권위죠. 당의 지도부로서 자기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사회주의 진화법으로 다시 체포됐지만 또 석방이 돼서 1887년 제국에 당선돼서 사망할 때까지 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일종의 의회 활동을 주로 했다고 보겠죠. 1891년 기간지 최고 편집자가 되었고 막스주의에 기반한 에르푸르트 강령을 기초를 했습니다. 또는 당에서 베렌슈타인 등 수정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베렌슈타인은 이제 무장혁명론 자체를 반대하는 무장혁명론 자체. 아,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무장혁명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베렌슈타인은 무장혁명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리프크네프트는 당의 사상적, 실천적 지도자로서 당대회 단골 연설자였고 1889년에 제2 인터내셔널 마르크스의 제1 인터내셔널을 계승했죠. 그걸 계승하고 이 제2 인터내셔널을 주도한 게 독일 3인당 마르크스의 제자들이죠. 여기에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 노년기에는 이제 독일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경향을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어떤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 사망했을 때 5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고. 이 마르크스와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 내 정파 투쟁과 독일 3인당 내 고타 강령 문제로 두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자라고 해도 스승을 항상 따르는 건 아니죠. 리프크네프트는 런던에서 마르크스와 정치적 견해로 1년 동안 공산주의자 동맹 활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 내에서 봉기주의자죠. 1848년 혁명이 실패하고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혁명적 정세가 아닌데 봉기를 해야 된다. 봉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래 봉기주의자죠. 빌리히 바이틀링. 이들과 관계가 나빠서 이들과의 관계를 청산했고 리프크네프트하고도 이들과 관계를 청산하는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와 이들을 중재하고자 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마르크스가 화가 나서 리프크네프트를 1년 동안 만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리프크네프트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규율을 어긴 혐의로 징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이런 봉기주의자들과 마르크스를 중재하려는 그런 입장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끝까지 마르크스와 나중에 화해할 때까지도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독일로 와서 라살파의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양보를 하더라도. 그래서 고타강연에 라살파의 입장들이 많이 스며져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바로 이 고타강령의 라살파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책도 쓰게 됩니다. 그 당시 마르크스는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가 독일의 구체적인 사회주의 운동, 특히 라셀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리프크네프트는 고타강령이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일부 양보는 했지만 훼손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 노동운동의 통합을 위해서 일시적인 전술적인 양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고타강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 비판 부분이죠. 고타강령 부분은 수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고타강령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리프크네프트가 어, 출판이죠. 출판을 미뤄달라고 나중에 출판합니다. 하여튼 마르크스는 라살주에게 강령적 양보를 했다고 상당 기간 분노한 상태고 마르크스 엥겔스는 3월에 고타강령의 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엥겔스는 라살파의 통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를 질책을 했고 하지만 이제 당이 이 통합된 이후에 당이 성장하자 마르크스도 화를 죽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제 그 라살파에게 양보를 한 거는 문제지만 그래서 라살파의 통합 자체는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죽기 직전에 리프크네프트에게 국제적인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1882년이죠. 이미 독일 3인당은 상당히 성장하고 독일 노동운동도 성장할 때입니다. 나중에 1891년 에어프리트 대회에서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9년 이후죠. 에어프리트에서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고타항쟁에서 비판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라살주의 색채를 많이 없앴다는 겁니다. 이처럼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가 죽을 때까지 그의 제자로 해서 함께 했는데 1874년과 1876년 마르크스의 요양 여행에도 함께 했으며 1878년 16년 만에 리프크네프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마르크스 가족과 만났습니다. 마르크스가 죽기 직전에 1882년에는 파리에 함께 같이 갔고 죽을 때까지 이제 마르크스를 스승으로 그죠? 사상적 지도자로 했다. 1896년 연설 목적으로 리프크네프트가 런던으로 갈 때 마르크스의 딸 투시 마르크스 에이블린과 함께 마르크스 가족이 살았던 집을 다시 찾아가는 등 마르크스의 자취죠. 이런 것들 흔적을 남겼고 계승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리프크네프트는 1864년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제1 인터내셔널 독일 노동자협회도 같이 했고 제2 인터내셔널이죠. 거기에도 결합을 했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최초의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평가했고 그것이 계승한 게 국제노동자협회 국제당이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 3인당이었고 공산주의자 동맹이 탄생하기 전에도 각국에 있던 독일인 노동자 클럽은 공산주의자 학교의 역할을 했어서 노동자 교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마르크스가 그런 곳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하면서 공산주의자 학교로 운영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은 독일인 노동자 클럽이 있었던 독일은 물론이고 독일인 망명자들이 있던 영국,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죠. 이런 데 지부나 당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혁명에 주로 개입을 했지만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사회민주당은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죠. 하나의 흐름. 마르크스가 활동한 세계의 정치 조직, 정당 활동이고 그 성격은 독일혁명을 중심으로 했지만 국제적인 성격, 국제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독일 3인당도 제2 인터내셔널을 주도했습니다. 국제노동자협회가 탄생된 1864년이죠. 영국, 프랑스와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제운동의 조건이 성숙되었고 영국에서는 이제 차티즘이죠. 보통 선거가 확립돼 가면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쇠퇴하고 노동조합이 성장했지만 영국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중간 계급이죠. 자유당, 영국의 자유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1899년, 1900년도에 나오게 되죠. 영국의 이러한 노동자들은 그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합니다. 당이 없을 때. 이러한 국명이죠. 노동자당이 없는 이러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에 당운동을 노력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뒤늦게 영국에서는 노동자당이 생깁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수의 음모적 봉기가 매번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이제는 음모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음모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혁명운동이 시작되고 그 독일에서도 이제 마르크스를 따르는 라살 등에 의해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서 각국의 공산주의 노동운동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할 국제노동자협회의 창설을 1864년에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의 평가처럼 국제노동자협회는 만국의 노동자의 단계라는 공산당 선언의 호소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구였다. 정리하면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제2 인터내셔널이나 독일 3인당이나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 성격은 노동자 공산주의의
이 혁명 조직이고 독일 노동운동에 초점이 있었지만 유럽 전체의 노동운동과 유럽 전체 혁명에도 자신의 역할들을 해왔다는 겁니다.